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콩으로 정인성님, 오현주님, 김현옥님 들어오셨고요. 유튜브로는 700분 가까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미모스와님, 써니스카이님, 김수진님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내린 내용을 좀 저희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상대가 지금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일 때 간음을 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중강간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전에 제기가 됐었었고 결정이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 결정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9일 이뤄진 이 헌재 합헌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성립이 됐는데요. 중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때문에 열리게 된 자리입니다. 네. A씨는 형법 299조가 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 형법 299조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나 추행을 한 사람을 준간간 그리고 중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예. A씨는 이 조항상에 있는 항거불능의 의미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한 채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서 중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 대응, 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정의를 분명히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전원 지금 합의의 방식으로 전원 일치로 지금 합헌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 현재 판단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보셨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번 이 위헌소송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위헌소송이 진행되게 된 경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며칠 전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시점은 2017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대법원 판단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이전이고 사건은 더 이전이겠죠. 근데 이것을 청구하신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소원을 신청할 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제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어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이제 죄를 묻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기각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각하되거나 했을 때 향후에 헌법소원 심판으로 가게 되는 이제 두 가지의 경로가 있어요. 근데 이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입니까? 네, 실제로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2번을 추행을 하고 또 덧붙여 술에 취해서 잠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1회 간음했다라는 것으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고 이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항소하고 상고했는데 모두 기각되었던 건을 가지고 이제 심판 청구를 한 건으로서 이번에 이것이 예를 들면 항거불능 상태라는 게 명확성 원칙에 이제 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고 제기를 한 것은 이제 그래서 무고죄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신청한 것이고 이제 결과가 보여주듯이 사실은 전원 일치로 네, 그간의 대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외 없이 이 뭐 한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이 심신미약의 상태와 거의 동일한 수준에 있어서만 인정이 되어 왔다는 점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재인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법을 어떤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는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강간이나 추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법령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제 폭력이라든지 협박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의가 적극적으로 없었다고 하거나 혹은 동의가 없었다 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강간죄나 중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나 혹은 이제 법원에 갔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아주 이렇게 논란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것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더 적극적으로 이제 법을 이거는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을 사실상 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현재의 법원 상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우리의 법 체계 자체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조의 개념, 여성의 정조의 개념에서 성폭력이나 이런 성범죄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에 권고하는 안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법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권고를 해왔고 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다. 네. 그래서 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결정 요지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가게 됐는지 헌법소원에 그 배경이 네, 그 배경과 함께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접수가 됐던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은 정조의 개념으로 이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보는 그런 관점과 관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본인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 법정으로 이제 판결을 받은 사안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신보라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를. 네, 저는 이번 현재 결정 안에서 그 형법 299조의 취지를 좀 명확히 해석하고 그걸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도 환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중강간죄랄지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서 성적인 침해에 대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것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호돼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은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A씨의 혐의와 그 죄의 내용을 보면 네. 그 재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만 봐도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가해자의 어떤 그 성행위가 피해자의 한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가히 저는 판단하고도 남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자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걸 말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저는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강간이나 이제 강제추행, 중강제추행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무고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법원의 어떤 판결 경향과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저는 관대한 처벌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 네. 왜냐하면 중강간이나 유사강간이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한 예. 강간 강제추행 이것에 대해서도 2020년 이전에 5년간 기소된 사건에 10건 중 4건. 거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40% 정도 되네요. 네, 네. 평균 35에서 38% 사이 정도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2020년 대법원의 강간추행의 죄 사건 처리 현황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관대한 처벌이 오히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고요. 헌법소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무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객관적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예. 무고에 의한 피해는 극히 적다는 점입니다. 실제 2017년에서 2018년 검찰 사건의 처리 통계로 본 예. 성폭력 무고 사건 현황을 보면요. 네. 성폭력 범죄 사건의 피의자 수 대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0.78%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거의 84.1%가 불기소되고요. 네. 그다음에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된 사례 중에 유죄가 된 사례는 6.4%입니다.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됐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정된 사례는 6.4% 그 정도에 안에서도 6.4% 불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이렇게 이 성폭력 관련 전문가분들은 무고죄로 인한 어떤 그 논란보다는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예. 실제 정말 그 억울한 무고의 비율은 너무 적다는 낮다. 점. 네. 이걸 좀 더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보도가 이렇게 크게 나가는 거 이면에 진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이제 더 느껴지고 관대한 처벌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율이 높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입법 정신이나 혹은 국민이 갖고 있는 법관정에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제까지 해왔던 관례적 처벌이라든지 문화적 상황을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면 근데 왜 도망치지 않았지? 왜 저항하지 않았지라는 질문을 입 밖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죄형법정주의 이분이 얘기하셨던 법칙에 근거해서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둘이 남겨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여기 저항을 했을 때 더 큰 폭력에 노출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수능을 하거나 위계관계에 있어서 그루밍 성폭력이라고도 하는데 일정 부분 정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직장 내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고용관계에 있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부간에서도 계속되는 가정폭력이 있었다거나 등등의 상황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굉장히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껴서 약간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이제 뭔가 강간하거나 폭행을 하려고 할 때 성폭력을 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제 공황 상태가 오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저항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는 그러나 당신은 객관적으로 도망칠 수 있었거나 혹은 저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로 간주한다라는 암묵적인 바탕 아래에서 사실은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기준이냐 혹은 저항하지 않았느냐 혹은 폭행이 있었느냐가 기준이냐 이것이 법정에서 규정하는 것의 의미는 그런 모든 이제 판단의 기본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정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피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증명의 책임이 제가 가해하지 않았다 혹은 우리 간에 합의가 있었다 혹은 내가 저항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오롯이 피해자가 갖게 되는 사회적인 차별 이외에도 그 피해 사실을 계속 규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음에 대해서 계속 규명하고 피해를 복귀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반대죠. 가해자가 그걸 설명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남성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간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법안을 만들거나 할 때는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첨예한 어떤 논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어떤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서의 논의들은 그런 방향보다는 굉장히 젤더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극단적인 사례들 혹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건전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의 시작 자체가 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자기 마음도 생각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사회적 논의를 할 때 좀 태도를 그런 건전한 관점에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도 다짐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더 있으세요? 네. 중요한 것은 법의 판단이 그렇게 설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재판 과정에서도 분명한 증거와 일관된 진술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와 판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또 나온다면 계속 좀 지켜보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안에 깔려 있는 그 어떤 사고들까지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앞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3D 프린터로 수업을 하다가
지금 육종암에 걸린 과학고 교사들이 지금 이걸 공무상 재해로 좀 인정을 해달라면서 지금 교사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지금 제출한 상태거든요. 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는 이게 좀 자세하게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좀 알고 싶네요. 네, 전국에 있는 초중고 교사 5,275명이 서명한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탄원서가 인사혁신처에 제출이 됐습니다. 네. 이 연유는 이와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완전 기술적인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그랬죠. 좀 일컬어졌던 3D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도안을 넣게 되면 3D로 사실은 그 이제 3차원으로 이 물건이 막 나온다든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과학 수업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간 3D 프린트기를 활용했던 이제 교사분 3분이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가 발생하는 굉장히 희귀암 중에 하나인 육종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 3분 중에 이제 한 분은 투병을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사망을 하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1년 이상 사실 관계 부처는 좀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현재 현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교사들 그리고 덧붙여 학생들도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조사와 또 산재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또 배경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3D 프린터가 초기 나오고 나서 2017년 18년 경에 국내에서도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이 된 바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이제 배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기는 배포가 되었는데 그런 자료가 이제 배포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육종암에 걸리셔서 투병하고 계신 유가족분들이 좀 한 언론사에 관련된 것을 기고하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1, 2년 내에 이제 교육부에서 10대 수칙 같은 형태로 관련된 안전 수칙을 좀 배포를 하고 예. 또 각 학교에 배치되는 기기에 반드시 안전 수칙과 관련된 스티커 같은 것을 부착하도록 하는 조치를 좀 취한 바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교육 현장,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3D 프린터를 네. 쓴다는 얘기 보도는 그건 많이 봤는데 이게 유해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보도는 또 그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근데 육종암 환자들이 나온다면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고 해외는 또 과연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정부 조사도 지금 1년째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싶네요. 우선 이제 교사분들이 이제 공무상 재해를 신청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네. 정부는 역학조사가 지난해 한 7월경부터 진행 중에 있다라고 네. 하는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역학조사가 결국 그 3D 프린터기의 이제 재료나 그 소재가 육종암을 그 발병하게 되는 원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걸 따져야 이제 되겠죠. 인과관계를 네. 밝히는 이제 역학조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분들은 너무 지금 길다. 거의 1년이 넘는 조사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조사 기간을 좀 단축하고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3D 프린터가 이렇게 유해 물질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안전기 관리가 필요한 기기라는 점을 잘 몰랐어요. 몰랐던 네, 사실이고요. 네. 근데 실은 2014년부터 실은 3D 프린터기가 학교 교육에서도 굉장히 이제 보급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안전 가이드라인 자체도 없었다가 이제 한 분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부랴부랴 안전 가이드라인과 안전 수칙과 현장 점검들이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장을 점검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개선 조치는 거의 아직은 없습니다. 보면은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 이게 그 재료를 넣어서 3D 프린터기에 넣어서 가열을 하면 유해 물질이 거기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환풍이 네. 안 되는 곳에서 네. 하면은
이제 물질 발생할 그렇죠. 수 있고 재료를 뭘 넣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제라드 씨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아마 그렇군요. 거의 정확히 짚어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가열에 따른 유해 물질이 공기 중에 이제 발생이 되고 그 공기 중에 발생한 유해 물질들을 이제 흡입하면서 그게 아마 그런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어떤 물질이 정확히 그런 암을 유발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학계 보고는 없지만 예. 그런 유해 물질의 흡입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환기 시설 자체가 없어서 사실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공간도 꽤 된다고 해요. 예. 별도의 환기 시설이 없이 자연 환기를 하는 비율이 학교 현장의 51%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가 실습실을 점검을 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곳, 그리고 예. 완전 밀폐된 공간인 경우에는 잠정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환기 시설이나 보호구 장치 등의 예산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 이걸 또 단계별로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고나 마이스터고에 먼저 예산 간다.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학교로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환기 시설이라도 빨리 지급하거나 않을까? 변경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께서? 네, 그 재작년도에 국회 한 의원실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예. 정부가 이제 교육부가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이 이제 밀폐형 3D 프린터기가 있고 예. 개방형 3D 프린터기가 있는데 예. 이제 밀폐형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이 제1 수칙이거든요. 예. 첫 번째 수칙. 그런데 실제로 그 정부가 발표한 안전 수칙에 부합하는 밀폐형이 전체 한 10개 중에 6개 59.8개 정도였다고 해요. 그럼 빨리 교체가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수치로 보면은 10개 중에 6개인데 실제로는 이제 한 거의 1만 개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만 곳이 넘는 곳에 배포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과기부에서 아예 개방형을 쓰지 말라라는 지침을 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밀폐형이 더 안전하지만 개방형이 완전히 뭐 암을 유발한다 이런 상황은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거를 볼 때도 앞서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문제를 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전을 볼 때도 예를 들면은 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규칙이나 이런 준수 사항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향후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어린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미리 더 과하게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향후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육종암이 발병되거나 했을 때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지 좀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자기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학교에서 어느 유형의 거를 쓰고 있는지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면 이런 준비와 대비도 항상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를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